네, 이제 우리 과목의 마지막 파트 3편입니다. 중개 실무편 넘어왔는데요. 우리 과목이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공인중개사 법령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 그리고 이제 중개 실무편인데 거의 고정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편에서 30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리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에서 5문제 15%가 출제가 되고 이제 나머지 5문제 15%가 이 중개 실무편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개 실무편의 출제 경향은 출제되는 부분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개 실무편이라고 3편의 제목이 잡혀져 있는데 실무라고 하는 말은 실제 업무라는 말의 준말이죠. 그래서 중개실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건의 중개를 완성해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플로우의 과정을 중개실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실무의 과정, 오른쪽 369페이지에 보시면 하나의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과정인데 중개실무의 과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받아서 특정한 의뢰인과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부터 중개실무의 과정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보수청구권에서 공부했듯이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특정한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미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하여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중개 완성 전에도 중개보수청구권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단 정지조건부의 권리이기 때문에 중개가 완성되어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중개실무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왜 부동산 중개를 한다고요? 뭐 때문에? 돈 벌려고 중개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중개를 완성해 보려고 하겠죠. 그러려면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할 거라는 거죠.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중개 활동으로 나아가야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라든가 동일한 시행착오의 반복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 계획을 수립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건에 대한 조사 확인인 거죠.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마쳤으면 본격적인 판매 활동, 중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즉 거래 당사자를 소개할 것이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 조건 교섭을 할 것이고 이것이 무르익으면 이른바 클로징을 시도해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 매매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상가 교환 계약 등과 같은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거래 계약 체결로 중개는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는 것이었었잖아요. 여기까지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이제 중개실무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중개실무의 과정은 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의 완성이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중개 완성인 거잖아요. 그런데 중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첫 시간 용어의 정의에서 공부했어요.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그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이 토지 있었죠.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이 있었죠. 그리고 임목과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현장 실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목이나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자주 알선 중개하나요? 거의 없습니다. 99.9% 중개했다면 대상 물건은 토지 아니면 건물이에요. 토지 아니면 건물이에요. 그리고 용어의 정의상 중개는요, 그러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만 알선하는 게 아니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득 실변경을 알선하는 것 그랬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가 무엇인가, 이것도 매년 시험 문제 지문거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의 이전 혹은 담보가등기, 환매권 등이 알선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론이 그렇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역권 설정, 유치권 이전 이런 거 알선하는 경우 없거든요. 실제로 중개를 했다면 교환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매매 중개하는 거 아니면 임대차 중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실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토지건물 매매 중개하는 거 아니면 토지건물 임대차 중개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매매와 임대차라는 계약은 우리 민법이 채권편에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15가지의 전형 계약 중에 하나이죠. 매매 계약도 임대차 계약도 일단 민법이 채권편에 규정하고 있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원래 민법이 말하는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은요, 어떤 물건 소유자가 그 물건을 목적물 삼아서 타인에게 사용 수익해 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받기로 하는 합의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니까 임대차도 계약이고 계약은 계약 자유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토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는 아무래도 임대인인 건물주, 토지주가 임차인인 세입자와 비교해 봤을 때 경제적인 강자죠. 세입자가 사회적 불평등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한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을 액면 그대로 적용을 하면 건물 임차인들이 권리 침해받을 개연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민법에 특례를 두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두 개의 법률이 있는데,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또 하나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단은 민사특별법으로서 민법에서 시험에 출제되죠. 그런데 중개실무편에서도요, 한 해도 빠짐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 완성이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 부동산이 법률 행위로 인해 물권의 변동이 있을 때는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기제도가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단지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상의 소유명의자는 실제의 소유자로 추정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등기가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이나 그 외 기타 물권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명의신탁이라는 걸 금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이른바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법이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이 또한 민사특별법으로 1차 민법 시간에서 공부하시죠. 그런데 중개실무편에서도 빈번히 출제되고 있는 개별적 중개실무의 테마가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등기 신청 의무 규정, 그리고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그 계약서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는 이른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요거는
공시법 시간에 또 공부하시거든요. 근데 중개실무편에서도 매년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테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서 우리가 지상권 공부하죠.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공부하잖아요. 그 법정지상권 공부하실 때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도 민법에서 공부하시게 돼요. 근데 민법에서는 출제 범위가 그냥 그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특징과 관련 판례 정도의 범위에서만 출제가 되는데 중개실무편에서는 분묘기지권 자체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의 무분별한 발생과 행사를 억제할 목적으로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 장사법의 일부 내용도 역시 매년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중개실무편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테마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는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 겁니다. 근데 엄밀한 말로는, 의미로는 중개실무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임에도 중개실무편에서 고정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미 우리가 업무 범위 공부할 때 공인중개사법 14조 2항에서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국세징수법 등의 공매와 관련해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경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줄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할 줄 아는지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상의 법원 경매 절차와 관련해서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공인중개사법 14조 2항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경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어지는 14조 3항의 조건을 세웠어요. 할 수는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대리 업무를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없이 하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문제가 한 해도 빠짐없이 고정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개실무편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인데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편이었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70%, 중개실무편에서 30%가 출제가 되었었다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30문제, 중개실무편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왔다고 했죠. 거기다가 외국인 토지법이 폐지되면서 오늘 공부한 특례 규정도 들어왔죠. 거기다가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공법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되던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국토법을 떠나서 이 과목으로 넘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한두 문제, 외국인 특례 규정 한 문제, 토지거래 허가제도 한두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5문제를 거기서 출제를 해야 되니까 중개실무편에서 출제 범위에서 범위는 일정한데 출제해야 될 문항수가 5문제 내외로 줄어버렸죠. 그 후로는 출제되는 문제가 거의 확정적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중개실무편에서도.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와 대법원 규칙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벌써 5문제 중에 4문제가 나오는 데는 확정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한 문제 정도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의 방법론이나 아니면 부특법이나 실명법이나 장사법에서 왔다 갔다 들쭉날쭉하면서 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 2월 과정은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들을 다 살펴봤었는데 지금 이제
이론 과정으로서는 거의 마지막인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되는 핵심 부분들만 먼저 살펴볼 건데, 조사 확인 부분 매년은 아니지만 중개 실무 과정에서 간혹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보면요, 한 17, 8회 이전까지만 해도 뭐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 유형별 특징, 아니면 중개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 뭐 이런 부분들도 출제가 되는데, 출제가 되었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와 핵심 요약 과정에서 부분 짚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죽었다 깨나도 또 안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실무 과정에서는 중개의뢰 접수받으면 중개계약 체결한 후 뭐 한다고요?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하죠. 근데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요, 85년 1회 시험부터 작년 31회 시험까지 한 번도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서 집필하면서 아예 해당 부분은 단원 구성조차도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거는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물어볼 만한 테마가 아니죠. 계획은 어떻게 세워요? 잘 세우면 되는 거지. 그 뭐 문제로 물어볼 게 없죠.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맨날 계획만 세우다가 시간 다 허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중개활동편, 판매활동편은 공인중개사 시험 초반기에요. 아이다의 원리나 셀링 포인트와 관련해서 몇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부동산 중개 활동의 어떤 특수한 이론이 아니라 일반적인 마케팅 이론에서 가져왔었던 개념에 불과하고 옛날에 별로 낼 게 없을 때 냈었던 부분인데요. 최근 20년간은 한 번도 중개활동 부분도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이다의 원리나 셀링 포인트 개념은 그냥 기본서 있는 내용들만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한 20 몇 년 전에 한두 문제 출제가 되었을 뿐이지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단 안 나온다고는 제가 말한 적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나온 적도 있었지만 최근 한 20년간 안 나왔어요. 이 부분들에서 이제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인데, 자, 먼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하면 그 다음 단계로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실무 과정에서 조사 확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인중개사 법령에 근거해서 풀어가는 중개활동의 과정을 중개실무라고 정의했을 때 법령상의 근거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조사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배우셨어요.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 누구한테 확인 설명?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어떻게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근데 성실 정확한 설명은 정확한 조사 분석이 있어야만 그 의무 이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조사 확인의 방법론을 이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큰 틀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뢰인을 통한 조사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의뢰인을 통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25조 2항에 기대는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25조 2항에서 우리가 이런 조문을 본 적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죠. 중개대상물의 무슨 자료? 상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벽, 도배 등의 상태, 수도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상태 등에 관해서요. 그것도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지, 그 자료 요구에 이전 의뢰인이 응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 2항은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전 의뢰인이 불응하면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죠? 네. 어떻게 하래요? 그 전에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했는데 이전 의뢰인이 자료 제공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래요? 죽여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면 된다라고 했죠. 이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적인 조사 확인을 하는데, 직접적인 조사 확인의 방법은 공부상의 조사 확인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장활동이라고 개론에서 말하죠. 현장 답사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공부, 각종 공적 장부를 통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공부상 조사 확인을 할 때에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중심으로,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상 조사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 답사를 하는데요. 현장 답사에서 조사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부상 조사를 한 후에 현장 답사를 한다 그랬죠? 근데 현장 답사에서는요, 공부상 조사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의 지목과 현황지목, 실제 토지의 이용 상태가 일치하고 있는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그 건물의 이용 상태가 일치하고 있는지,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상의 소유 명의자가 진짜로 이 땅 주인이 맞는지, 이거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에서 확인해야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공부상 조사 확인을 한 후 현장 답사를 할 것인데, 공부상 조사로는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들이라면 현장 답사로 확인해야 되겠죠. 건물의 건축 방향, 건축물 내장으로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권리관계는 공부상 조사 확인에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중심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의 문제라든가 분묘 기지권의 문제라든가 유치권의 문제라든가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이런 것들은 아예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나타나지도 않는 권리관계죠. 이런 내용들은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실무 과정에서 조사 확인을 합니다만, 가장 직접적인 조사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슨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사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조사 확인해야 될 것이냐,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은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들을 조사 확인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은 어떻게 확인 설명해야 되는지만 정한 게 아니고요, 021조 1항을 통해서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을 9가지를 정한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 연도 같은 기본적 사항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 문제가 있었었죠. 세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과 그 거래 예정 금액에 따라 산정한 중개보수와 실비의 산출 내역과 금액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제한의 문제로서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해서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했었고요. 다섯 번째,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시설 등의 상태. 또 여섯 번째, 내벽, 도배 등의 내부 상태의 문제. 또 일곱 번째, 일조, 소음, 진동 등과 같은 환경 조건의 문제. 여덟 번째,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같은 입지 조건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세 관계는 원래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 하는 거니까 취득과 관계되는 조세의 그 종류와 세율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대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의 강론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확인 설명 의무편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조사 분석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해서 검증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러한 것들을 확인 설명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적 파트를 시험을 본다고 했어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관계, 권리분석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법과 그에 우선하여 적용될 민사특별법과 그 절차상의 부동산 등기법을 시험을 본다고 했어요. 공법상 제한의 문제를 확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토법, 건축법, 농지법, 주택법, 공법을 시험을 보는 것이고 조세 관계에 관해서도 조사 분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세법이 시험 과목으로 결정되어 있죠. 거래 전 금액 등을 산정하려면 감정평가론 포함한 부동산 학의 일반적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계론도 시험 과목으로 우리 법이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실무의 개별적 조사 확인과 관련해서는 민법이나 지적법이나 아니면 세법이나 공법, 국토법, 건축법 문제들도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중개실무편에서 고정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자,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을 할 때요. 공부상 조사 확인에서는 권리관계는 뭘 우선으로 조사한다 그랬어요? 권리관계 문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중심으로 조사한다고 했어요. 토지 대장을 통해서 그 필지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대장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있어요. 토지 대장에도 임야 대장에도 그 필지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써 있어요. 그런데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를 통해서도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하죠. 똑같은 한 필지 토지인데 토지 대장에는 소유자가 A라고 써 있고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는 소유자가 B라고 써 있다. 그럼 뭐가 우선된다고?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가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관계 조사 확인은 공부상 조사의 단계에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중심으로 조사해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등기제도가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관해서 공부상 조사 확인을 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조사를 하되 등기사항 증명서를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로 조사 불가능한 권리관계가 있다면 그런 것도 현장 답사를 해야 되겠죠. 자, 권리관계 조사 확인에서 공부상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문제예요. 등기사항 증명서로 알 수 없죠.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문제. 유치권은 담보 물권임에도 아예 등기 능력이 없죠.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유치권이 존재하는지는 등기사항 증명서로는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확인해요?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문제도 등기사항 증명서로 알 수 없죠. 현장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 임차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개별적 중개실무편에서 다루어질 문제고요. 임야가 중개대상물일 때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의 측면에서 기본적 사항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세라고 하는 겁니다. 지세. 얼마나 산이 가파르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임야의 지세는 지적도, 임야도로도 알 수가 없죠. 급경사지인 경우에도 지적도를 보면 그냥 평면으로 보입니다. 급경사지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세의 문제는 공부상 조사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죠. 근데 권리관계 측면에서 보면 임야가 중개대상물일 때 등기사항 증명서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의 대상이 분묘의 문제라는 거죠. 임야에는 분묘기지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은 아니지만 간혹 관련해 장사법의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먼저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부분이지만 간략하게 제가 기본서에도 정리는 해둔 것이 392페이지에 보시면 39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부분인데 장사법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지금 이제 먼저 펼쳐보는 건데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실무치관에서는 그림으로 개념을 좀 정리해 보죠.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수호봉제사하기 위해서 타인 소유 토지 중 어느 일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민법상 용익물권 중에는 뭐에 가까운 거예요? 지상권에 가까운 특수한 형태의 물권을 일컬어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 요인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거든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분묘의 이장과 관련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고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전 소유자는 소유권, 토지 소유권은 이전시켜서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장하겠다는 특약 등이 없었다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설치 당시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했다면 분묘 설치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판례는요, 타인 소유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미 설치한 분묘를 얼마간? 20년간 어떻게? 평온 공연하게요. 옥신 각신하게 왔으면 30년이 지나도 안 되는데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수호봉제사 했다면 분묘기지권은 시효완성으로도 취득한다는 거예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수호봉제사 했다면. 그런데 방금 전에 대답하셨어요. 분묘기지권은 용익권 중에 어디에 가깝다고요? 지상권에 가깝다고 했죠. 근데 같은 용익권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은요,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에 대한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죠. 그러면 전세권 성립해요? 물권적 합의만 있으면 전세권이 성립돼요? 아니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죠. 그리고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돼요.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전세권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용익물권이지만 지상권은요, 지료 지급을 그 성립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타인 소유 토지의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수호봉제사 해왔다면 분묘기지권은 시효로 취득되게 되는데 그때 지상권의 유사한 권리니까 지료지급 의무 없는 걸로 본다. 무상지료로 본다고 판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분묘의 기저에만 미치는 것이라면, 봉분에만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면 실질적인 분묘기지권 행사가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상권의 법리를 따르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봉분과 상석과 비석과 같은 설치물은 물론이고 당의 분묘를 수호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주위 공지 내에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미친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단 대부분 우리나라는 분묘를 어디에 설치하나요? 산에 설치하죠. 뭐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밭 한가운데도 설치합니다만 보통은 산에 설치하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세가 가파른 토지가 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에다가 분묘를 보통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대부분 봉분 뒤쪽으로 흙이 무너져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만들어요. 이걸 일컬어서 사성이라 부르는데 분묘기지권이 사성이 설치된 분묘였다고 해서 사성이 설치된 지역까지 확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분묘기지권이 분묘기저에만 미치는 건 아니라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주의 공지 내에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분묘기지권은요, 분묘가 존재하고 당의 분묘를 수호봉제사할 수만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계속해서 인정이 되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임야가 중개대상물일 때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느냐는 둘째치고 임야가 중개대상물일 때 그 임야에 분묘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 자체가 임야대장, 임야도 이런 걸로 알 수 없죠. 등기사항 증명서로도 알 수 없죠. 어떤 공부로도 분묘가 존재하는지 여부 자체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공부상 조사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현장 확인을 통해서 중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론이 그렇죠. 이론이 그렇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계량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의 면적은 제곱미터라는 법정 단위를 쓰도록 하고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주택 거래할 때도 몇 제곱미터라고 설명을 하면 대뜸 뭐라고 되물어요? 그래서 몇 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면적의 법정 단위는 제곱미터이긴 한데 보통 이제 이런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에는 평이라는 단위를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일 경우에는 마지기라는 단위 쓰죠. 그 한 마지기가 몇 평이죠? 네? 그 동네마다 틀려요. 어느 동네는 200평이 한 마지기, 어떤 데는 250평을 한 마지기라고 하는 동네도 있고, 또 동네마다 틀려요. 근데 임야는요, 산은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보통 정보, 담보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일정이 몇 평인 줄 아시나요? 일정이 3,000평입니다. 그러니까 정단인데 벌써 한 정만 해도 3,000평이라고요. 어마어마한 면적들이죠. 그러면 그 고개 넘어, 뭐 계곡 넘어 어디에 분묘가 있는지를 사실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임야가 중개대상물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론상으로 말하기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관리 수호봉제사가 뭐 몇 년 안 되어 있는 분묘라면 뭐 그 둔덕이 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구릉인지 묘지인지 뭐 헷갈릴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거기다가 7, 8월에 녹음이 우거져 있을 때는 뭐 덩쿨하고 뭐하고 막 있어서 어디에 분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꼭 하는 말이 산을 살 때는 언제 살아? 겨울에 살아 그러죠. 옛날 어르신들이 산을 살 때는 꼭 겨울에 사야 된다. 왜 겨울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낙엽도 지고 풀도 다 없어고 그래서 토지의 구릉이 그대로 앙상하게 드러나야 어디 묘지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산은 언제 팔아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름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녹음이 콱 우거져 있을 때 그냥 묶어서 팔으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분묘기주권은 분묘가 존재하고요. 이 분묘를 수호봉제사할 수 있는 한 분묘기주권은 계속 인정된대요. 그런데 일단은 분묘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묘가 멸실되어 버렸다면 더 이상 분묘기주권 주장할 수 없겠네요.
분묘가 타 지역으로 이장되어 버렸다면 더 이상 이 지역은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분묘가 존재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두 가지 판례가 있는데요. 분묘가 멸실되었어요. 분묘가 멸실되었는데 일부 멸실에 불과해서 여전히 거기 유골이 존재하고요. 뼈다구가 아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판례는 분묘기지권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묘가 이장되어 버리면 더 이상 이 지역은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죠. 근데요, 이제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장사법에서 볼 건데, 가족묘지나 종중문중묘지 같은 데는요, 다기의 분묘가, 여러 기의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어느 구역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역 범위 안에서 분묘를 이렇게 이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장은 분묘기지권의 소멸 원인이 아니라고 판례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묘가 있기는 한데 아직 아무것도 매장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묘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묘도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고?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럼 그 말은 현장에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공시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묘일 경우뿐만 아니라 암장이 되어 있거나 평장이 되어 있을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서 기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상숭배문화, 특히 매장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관련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다가 보니까 분묘가 계속 늘어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분묘기지권의 행사가 전 국토를 묘지화해가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편해서 만든 법이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그 분량이 공인중개사 법령보다도 많아요. 180 몇 개인가 조문이 그래요. 장사법이. 그런데 중개실무편에서 출제원이 물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하면 개설 등록하여 부동산 중개업 하고자 함이지 화장장이나 장례식장 운영하려고 이 공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사법의 내용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시신의 약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 중개실무에서 나올 리가 없죠. 땅에 묻을 때 얼마 정도 깊이로 묻어야 된다 이런 것도 나올 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묘가 임야가 중개 대상물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될 부분들만 추려서 몇 가지 중요 내용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취지는 분묘기지권의 무분별한 행사와 발생을 억제하려고 장사법이 도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장 수업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청주한 씨 있나요? 성이 청주한 씨 쓰시는 분? 안 계세요? 안동권 씨 쓰시는 분 계십니까? 아, 안동권 씨예요? 네, 제가 그 대법원 판례에서 본 사건인데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 경기도 파주시 서곡면이라는 데 가면요. 거의 문화재급의 대형 분묘가 하나 있답니다. 네, 대형 분묘가 하나 있는데 이 분묘를 청주 한시 문중에서요. 한 5, 600년 동안 문중 단위에서 수호 봉제사하고 있었던 분묘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해 전에 도굴꾼에 의해서 도굴이 되었어요. 워낙 분묘가 화려하고 크니까 안에 부장품 중에서 골동품으로 같이 있는 게 있겠다 싶어서 도굴꾼이 이제 분묘를 뚫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도굴이 되었는데 도굴이 되면서 봉분 안쪽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구멍이 뻥 뚫렸으니까. 그래서 문화재관리당국에서 그 조사를 하다가 매장자 신원이 확인되었어요. 그런데 청주 한시 문중이 5, 600년 수호봉제사에 오고 있었던 분묘인데 그 매장자가
고려 공민왕 그 후기에 사망한 권준이라는 분이 매장자임이 확인이 된 거예요. 청주 한시가 몇백 년 가서 풀 깎고 예, 절하고 하던 분묘인데 매장자가 권준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아니 왜 권준 씨가 매장된 분묘를 청주 한시가 이렇게 몇백 년을 수호봉제사를 해왔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역적을 해보니까 그 고려 공민왕이 시해가 되었답니다. 근데 왕시해 사건이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그건 반역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안동권 씨 문중에 그 연로자가 있었었대요. 그 왕시해 사건에 연로자가 나왔으니 집안은 풍지박살 난 거잖아요. 풍지박살 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안동권 씨와 사돈 관계에 있었던 집안이 청주한 씨 문중이었었대요. 그러니까 사돈네 집안은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냥 풍지박살 났는데 그냥 남도 아니고 사돈네 묘인데 그냥 방치되는 게 그거 하니까 청주한 씨 문중이 이제 임시 관리를 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잘했죠. 잘했는데 임시 관리를 하면서요. 청주한 씨 문중에서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건 우리 조상묘가 아니고 우리 사돈네 묘인데 사돈네가 사정이 저렇게 딱하게 되어서 우리가 잠시 관리하는 묘라는 사실을 성실정확하게 근거자를 제시하면서 설명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몇 대 설명이 내려오다가 어느 할아버지가 까먹은 거죠. 그 설명. 그러면서 그냥 내려왔어요. 그게 갑자기 이제 최근에 와서 몇 해 전에 와서 그 사실이 확인되니까 안동권 씨 문중이 청주한 씨 문중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아니 왜 남의 조상묘에 가서 자꾸 풀 깎고 절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분묘 기지권하고 주변 토지 이용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안동권 씨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청주한 씨가 수백 년을 풀 깎고 절을 했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안동권 씨가 또 승소를 해서 청주한 씨가 아주 뭐 좀 그렇게 되는 문중 간의 소송 대법원 판례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쉬었다가 해당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